안녕하세요. 낭낭이입니다. 낭낭이의 71번째 책으로는 감정의 철학 수업입니다. 이 책은 일본의 겐카도르 저자가 여러 대학교에서 감정과 철학에 대해 실제 강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책으로 출판한 것입니다. 총 15번의 강의로 구성되었고 각각의 강의는 비교적 독립된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철학은 사물의 본질을 생각하는 것으로 의문이나 반론을 통해 생각이나 주장을 검증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어떤 주장에 대한 의문이나 반론을 받고 이에 대해 답할 수 있는 것이 철학의 기능이고, 철학은 논의를 만드는 학문이며 논의를 만드는 목적은 더욱 바르고 설득력 있는 생각에 도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느끼는 기쁨, 공포, 놀람, 슬픔, 혐오, 분노 등의 감정에 대해 철학적 사고로 접근하고 분석하고 이의를 제기하며 생각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책 중반에 보면 플루치크의 감정 모델이 나오는데 참 흥미로웠습니다. 예를 들면 강한 기쁨이 황홀이고 약한 기쁨이 평온입니다. 분노와 혐오가 합쳐진 것이 경멸이고 공포와 놀람이 합쳐진 것이 경외감이라고 하네요. 참 재미있지 않나요? 지금부터 구강의 감정과 기분, 감정과 고통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 강의인 감정을 다스리는 일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강 감정과 기분, 감정과 고통에 대해 앞에서는 공포나 분노 등 알기 쉬운 감정에 주목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형적인 감정이 아닌 기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감정과 기분을 유사한 상태로 생각하는데 감정과 기분을 나누는 기준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다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감정과 기분을 나누는 기준을 살펴봅니다. 둘째, 기분 중에서도 우울에 초점을 맞춰 그 기능과 진화적 역할을 이야기해 봅니다. 셋째, 여기에 더해 감정과 고통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감정과 기분을 나누는 기준. 평소 감정과 기분을 명확히 구별하여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둘을 구별하는 무언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산길을 걷다가 뱀을 발견했을 때 불안을 느꼈다고 말하기보다 공포를 느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반면에 아직 산을 오르지 않은 시점에서 산길을 걷다가 뱀이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때는 공포보다는 불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하는 편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설령 감정과 기분의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하지는 못해도 무언가 구별짓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감정이나 기분에 관해서도 뭔가 구별은 있습니다. 분노는 감정이지만 초조함, 안절부절은 감정보다는 기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슬픔은 감정이지만 우울은 기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감정에는 그것에 대응하는 기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한 분노와 초조함, 슬픔과 우울이 그런 대응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포의 감정에 대응하는 기분으로 불안을, 기쁨의 감정에 대응하는 기분으로 설렘을 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감정과 기분은 어떤 기준으로 나뉠까요? 공포와 불안은 유사한 상태인데 무엇으로 둘을 구분할까요? 지금부터 에크먼과 프린츠의 견해를 참고하여 감정과 기분을 나누는 기준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한가, 약한가. 가장 먼저 소개할 기준은 강도입니다. 기분은 대체로
약한 감정입니다. 분노나 공포, 기쁨이나 슬픔은 강렬한 마음의 상태로 경험되지만 초조함이나 불안, 설렘이나 우울은 약한 감정으로 경험됩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은 그다지 좋은 구별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기분이 있으면 약한 감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철에서 다른 사람에게 발을 밟혔을 때 느끼는 분노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강한 초조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매우 강한 불안을 느낄 때가 있으면 아주 약한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되는 강도로 감정과 기분을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감정과 기분의 차이는 지속되는 시간에 있다는 주장을 종종 듣습니다. 화는 순간적이지만 짜증은 온종일 계속될 수 있지요. 따라서 기분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감정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도 타당하지 않은 듯합니다. 감정 중에는 오랜 시간 지속되는 감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중한 사람의 죽음으로 며칠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일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울이라는 기분을 동반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눈물을 흘릴 만큼 슬픔을 느끼는 일도 있습니다. 또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의사에게 선고받은 사람은 우울과 불안을 느끼기도 하지만 꽤 오랫동안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도 있겠지요. 따라서 지속되는 시간으로 감정과 기분을 구분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감정을 일으키는가? 다음으로 기분은 감정의 경향성이라는 생각을 살펴봅시다. 이 주장에 따르면 기분은 감정을 품기 쉬운 상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초조함은 분노가 발생하기 쉬운 상태이고 우울은 슬픔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이 주장은 다른 생각과 비교하여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향성이라는 철학의 개념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기준은 어려운 데다가 설득력이 약할 것 같습니다. 결국 적절하지 않은 주장을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끔 이 주장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일단 왜 적절하지 않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경향성은 철학에서 종종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이므로 이 기회에 함께 알아둡시다. 경향성의 구체적인 예로 수용성을 들 수 있습니다. 수용성은 물에 넣으면 녹는 성질입니다. 예를 들어 설탕과 소금이 수용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물에 넣으면 녹는 성질은 물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설탕이나 소금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탕이 물에 녹는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설탕을 물에 넣었을 때이지만 물에 들어가면 녹는다는 잠재적인 특징은 설탕 자체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깨지기 쉬운 성질을 들 수 있습니다. 얇은 유리컵은 책상에서 떨어지면 깨져버리는데 깨지기 쉬운 성질은 책상 위에 있는 상태의 컵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깨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유리컵은 잠재적으로 깨지기 쉬운 성질입니다. 이 외에도 전도성, 가연성, 독성 등이 경향성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감정과 기분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기분이 감정의 경향성이라면 기분은 잠재적인 감정이 됩니다. 이 생각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의 내용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분이란 잠재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과 같이
실제로 마음에 일어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초조함은 특정한 조건으로 분노가 되는 잠재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초조함도 분노도 똑같이 마음에 생겨나 우리에게 경험됩니다. 확실히 초조하면 평상시보다 화내기 쉽고 우울하면 평소보다 슬퍼지기 쉬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초조함도 우울도 실제로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지 잠재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분이 감정의 경향성이라는 주장은 감정과 기분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명확한가? 가장 설득력이 큰 기준은 감정과 기분은 그 대상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감정의 대상은 분명하게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타인에게 불평을 들으면 화가 납니다. 그때 화가 향하는 대상이 타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갑을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일을 기뻐하거나 눈앞의 뱀을 무서워합니다. 즉, 무엇에 관해서 감정을 가지는지가 명확합니다. 반면에 기분의 대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왠지 모르게 초조하거나 설레거나 불안하거나 우울합니다. 무엇에 관한 기분인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분에는 대상이 없다라든가 기분은 어떤 것에도 향해 있지 않다고 해버리는 것은 성급한 판단입니다. 여기서는 4강에서 살펴본 지향성을 떠올려 봅시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볼 때는 보이는 것이 있고 생각할 때는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분노를 느낄 때는 그 감정의 방향이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기분 역시 마음 상태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기분에도 지향성이 있고 어떤 대상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분만은 다른 마음 상태와 달리 지향성을 갖지 않는 특수한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기분이 특수한 상태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정말로 대상이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상을 발견한다면 기분만이 특별한 상태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며 마음 상태를 지향성에 따라서 통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기분의 지향성은 무엇을 향해 있을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기분은 어떤 원인도 없이 무작위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비가 오는 것을 보고 우울한 기분이 된 적이 있지요. 몹시 무더운 한여름에는 따가운 햇볕으로 우울한 기분이 되기도 합니다. 비나 따가운 햇볕은 그날의 행동에 제한을 줍니다. 비가 오는 날은 옷이 젖기도 하고 우산을 들어야 해서 한 손밖에 여유가 없으며 도로는 평상시보다 혼잡하고 자전거는 넘어질 위험이 있어서 탈 수 없는 등 다양한 이유로 맑은 날과 똑같이 행동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몹시 더운 날은 열사병에 걸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장시간 외출하지 않고 수분이나 염분을 많이 보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울해질 때는 여러 가지가 잘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라는 점에 주목하세요. 슬픔을 느낄 때는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는 구체적인 일이 대상이 되지만 우울을 느낄 때는 여러 가지 일이 잘 안 되거나 실패합니다. 마찬가지로 분노는 특정 사람에게 들은 특정한 불평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초조함은 다양한 일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쩐지 초조해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초조해 라고 하는 편이 정확한 듯 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감정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을 향해 있습니다. 반면에 기분은 다양한 일을 향해 있습니다. 감정은 최근 일어난 개별적인 일을 대상으로 하지만 기분은 장기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을 종합하여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울해질까? 우리가 우울하고 싶지 않은 이유. 누구나 될 수 있는 한 우울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우울해지면 어떤 의욕도 생기지 않거나 자신의 결점에만 눈이 가서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싫은 기분을 경험하게 될까요? 이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 구조는 없는 편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울처럼 분노나 공포도 부적 상태이고 경험하기 싫지만 분노나 공포에는 알기 쉬운 역할이 있습니다. 분노는 타인에게 불평을 들었을 때처럼 자신이 무언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생겨납니다. 그때 분노가 발생하여 불평을 되돌려주거나 침묵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행동은 부당한 대우를 더는 못하게 하기 위한 대처 방법이 됩니다. 또한 공포는 우연히 위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데 그 위험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재촉합니다. 이처럼 분노나 공포라는 부적 감정은 그 부적 감정의 원인을 없애거나 피하는 행동을 촉구합니다. 분노나 공포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데 그 경험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행동을 촉구해서 우리를 둘러싼 상황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우울은 어떨까요? 우울은 같은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울해지면 어떤 행동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울감이 발생하는 싫은 상황을 벗어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울은 우연히 생겨 우리를 방해하기만 하는 존재일까요? 그렇다고 쉽게 답할 수도 없습니다. 우울이라는 기분도 인간의 마음 상태 중 하나이고 진화에 따라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화로 얻은 것이라면 우울에는 개체가 살아남거나 자손을 남기는 일에 도움이 되는 어떤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도 방해만 되는 이 싫은 기분을 가지도록 인간이 진화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지만 말입니다. 진화 심리학에 비춰 바라본 우울. 진화 심리학에서는 몸이 가지는 다양한 기능과 같이 마음이 가지는 기능도 진화의 산물로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진화의 산물은 생존이나 번식에 유익한 것으로 갖춰지기에 마음의 작용에도 무엇인가 생존이나 번식에 이점이 될 만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의 기능을 특정하는 것과 달리 마음의 기능을 특정하는 것에는 다소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생물의 신체 특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는 화석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생물의 몸은 이러했다. 그 후에는 이런 몸이 되었다는 등의 변화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마음의 화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몇 개의 두개골 화석을 비교하여 뇌가 있는 부분이 이만큼 커졌기에 지능이 이 정도로 진화했을 거라는 추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단계에서 우울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식의 세세한 부분까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진화 심리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선 이 마음의 작용은 이런 점에서 생존이나 번식에 도움이 되었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설득력 있는지를 보고 가설의 타당성을 판단합니다. 유명한 이야기로 애정이라는 감정은 파트너와 연결되는 장치로 갖춰졌다든지 연애 중 질투는 자손을 남기거나 아이를 키우는 것과 관련해서
갖추어졌다는 설이 있기도 합니다. 우울과 계급투쟁설. 우울에 관한 흥미로운 진화심리학의 가설을 한 가지 소개합니다. 우울은 계급투쟁에서 진 개체가 살아가는 일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무리의 계급이 있는 동물사회에서는 어느 개체가 좋은 이치를 얻고자 하면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개체와 싸워야 합니다. 싸움이 일어나면 반드시 어느 한쪽이 지게 되는데 진 쪽이 곧바로 싸움에 재도전하는 것은 매우 높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미 한번 졌고 싸움으로 약해져 있어 다시 질 확률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지게 되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울해져서 어떤 행동도 취할 마음이 없어지면 그런 위험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동을 취할 마음이 없는 모습은 이긴 개체에게 복종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어 더욱 공격을 회피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울은 진 개체가 무리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일에 도움이 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울의 계급투쟁설에 따르면 우울은 이런 역할을 하도록 진화적으로 갖추어져 왔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은 현대사회에서 우울한 기분이 증가하는 현상도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대의 우리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보다 돈이 많거나 외모가 뛰어나거나 건강하거나 성공한 사람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자신이 아래 계급에 있다고 인식해버리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설 중 하나이고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문제점을 알아봅시다. 우울에는 더 다양한 이유가 있다. 우선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계급투쟁설이 옳다면 성공한 사람일수록 우울하지 않다는 가설이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우울은 패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승자는 우울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현실에서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꽤 성공한 사람이라도 성공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인간만큼 복잡한 생물이 되면 우울로 자살하는 일도 일어나고 우울이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을 때도 있지요. 더 나아가 우리는 계급투쟁이라는 원인 외에도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 사망하거나 연인과 헤어졌을 때가 그러한데 이런 일은 계급투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가족이나 연인을 잃으면 사회적인 계급이 낮아질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울이 오로지 계급투쟁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주의했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울이 계급투쟁을 위해 갖춰졌다는 생각과 이에 대한 반론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의 핵심은 계급투쟁설이 흥미로운 가설이긴 하지만 이견도 있다는 점입니다.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뒤에 나오는 반론이 전해지지 않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B라는 주장을 소개한 다음 그것에 대한 반론을 소개해도 결국 B가 옳은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우울의 계급투쟁설은 어디까지나 흥미로운 가설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세요. 고통의 감정적 측면. 마지막으로 고통과 감정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평상시 느끼는 신체의 고통은 단순한 신체 감각이 아니라 신체 감각과 감정이 조합된 것이라고 합니다. 일상적으로 우리는 몸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실연으로 마음의 고통을 느꼈다는 식의 말을 자주 하는데
마음의 고통은 손을 베인 상처나 화상의 고통과 같은 종류일까요? 많이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상이나 화상의 고통은 신체의 손상이지만 마음의 고통을 느낄 때는 신체에 손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오히려 강한 슬픔을 품고 있는 상태의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은 모두 싫지만 서로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신체의 고통에도 감정이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감정이 억제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신체의 손상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싫어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통각마비라는 신경장애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증상을 가진 사람은 바늘로 손을 찔렸을 때 신체가 손상되는 감각은 느끼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킥킥거리며 웃거나 재미있어 한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은 뇌의 뇌섬 부분이 손상된 사람에게서 보입니다. 뇌섬은 감정에 관한 영역으로 그곳이 손상되면 신체가 손상되는 감각은 있어도 그것에 불쾌한 감정을 느낄 수는 없다고 합니다. 또한 최면으로 통증이 가벼워지는 일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의 뇌를 조사해 보면 촉각이나 통각을 담당하는 체성 감각 피질의 활동은 저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뇌섬의 활동은 역시 크게 저하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최면 상태에 있는 사람도 신체의 손상을 느낄 수는 있어도 그것을 불쾌하게 느끼지는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체의 손상을 느낄 수 있어도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를 알아봤습니다. 반면에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성 감각 피질에만 손상이 있으면 몸의 어디를 어떻게 다쳤는지는 알지 못하면서 불쾌한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평소 경험하는 고통은 신체의 손상 감각과 그것에 대한 불쾌한 감정이라는 두 가지가 조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를 느끼는 능력을 잃어버리면 일반적인 고통의 경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평상시의 고통이 손상의 감각과 불쾌한 감정의 조합이라면 손상은 같을지라도 감정에 따라서 고통이 바뀐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예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부적 감정을 느끼기 쉬우면 고통이 증가하고 정적 감정을 느끼기 쉬우면 통증이 경감된다고 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하게 될 수업은 응용편으로 감정 연구와 윤리학 또는 미학의 관계를 알아봅니다. 다음은 마지막 강의. 감정을 다스리는 일. 감정에 관한 강의를 하면 종종 어떻게 하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듣곤 합니다. 감정에 흥미를 갖게 된 계기 중 하나는 오랫동안 슬픔이 지속되어 괴롭다든가 화를 참지 못하고 행동해서 낭패를 봤다든가 하는 경험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감정을 공부하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이 책에서 다룬 내용을 보면 감정을 다스리기 위한 힌트를 몇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감정에는 신체적 측면과 사고적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 측면을 통제하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신체적 측면부터 생각해 봅시다. 분노를 느낄 때는 미간에 주름이 잡히거나 이를 악물거나 주먹을 꽉 쥐는 등 신체의 근육의 긴장이 일어납니다. 이런 신체 반응은 분노를 만드는 하나의 요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긴장을 물리적으로 해소하면
분노 또한 어느 정도 진정될 것입니다. 흔한 방법으로는 심호흡이나 마사지, 반신욕 등을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신체 반응은 감정의 한 부품으로 되어 있으므로 어떤 물리적 수단으로 신체 반응을 변화시키면 감정도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또 다른 측면인 사고를 바꿔도 감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분노를 느낄 때는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일에 사고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렇다면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서는 부당한 대우를 향한 초점에서 벗어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즐거웠던 일을 생각하거나 음악이나 영화에 집중하거나 퍼즐을 풀기 위해 생각하는 힘을 써도 좋겠지요. 혹은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운동을 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감정의 사고적 측면이 인식하는 가치를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정의 사고적 측면이 고도의 사고나 문화에 의존한다는 점에서도 감정을 다스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분노는 자신이 받은 부당한 대우에 사고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책에서 말했듯이 무엇이 부당한 취급인지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가치관에 의해 좌우됩니다. 윗사람은 상석에 앉고 아랫사람은 말석에 앉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앉는 순서를 실수한 사람에게 화가 납니다. 하지만 그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앉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앉는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이해한다면 앉는 순서의 실수에 대해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가치관으로 보면 부당한 행동도 부당하게 보지 않을 수 있지요. 이 외에도 유사한 예는 많이 있습니다. 문화나 종교가 다르면 옳고 그름의 가치관도 다릅니다. 또한 같은 가치관을 가진 공동체 안에도 더욱 세세한 수준에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작은 공동체가 여럿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는 가치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이 유일무이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에 어긋나는 타인의 행동이 모두 부당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타인과 내가 가치관이 다른 것을 이해하면 함부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감정을 가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무언가를 피하기 위한 행동이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저항을 촉구합니다. 자신의 생활이나 생명을 나쁜 쪽으로 이끄는 것에는 저항해야 하지요. 그러나 저항하려면 시간이나 노력이 듭니다. 그러니 함부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시간이나 노력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가치와 그렇지 않은 가치를 나누어 해당 지식을 얻거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정해도 좋은 것과 빼서는 안 되는 것을 구별하려면 어떤 가치관이 있는지, 그것을 받아들여도 좋은지,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등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감정에는 지식이나 사고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감정은 머리를 쓰는 지식이나 사고와 다르다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그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낭낭이었습니다.